네, 오늘 오전 울산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울산 공장에 담벼락을 들이받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9시 30분쯤이었는데요. 울산 사고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그 2차로에 승용차가 주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네. 3차로에는 이제 버스가 주행 중이었습니다. 근데 2차로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무리하게 3차선으로 이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예. 버스가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3차선 옆에 이제 그 공장 담벼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담벼락으로 버스가 충돌을 하게 됐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가로수가 그 오른쪽 앞바퀴에 이제 끼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잃고 이제 옆으로 조금 쓰러지는 기울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인명 피해가 꽤 있었습니다. 네네. 2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벼운 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 운전자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이제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이라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업무상 과실이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인데요. 그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이제 처벌을 받는데 예. 5년 이하의 금고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2차선으로 처음에 주행을 하던 그 승용차 운전자를 지금 예. 긴급 체포했다라고 하고요. 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사고입니다만 이 사고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승객과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벼락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되면서 조금 그 버스가 중심을 잃고 기울게 됐어요. 근데 네. 그게 완전히 이제 넘어간 건 아니고 살짝 비스듬하게 중심을 잃은 상황이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버스를 지지하는 그 어. 온몸으로 정말 지지를 하고 네네네. 있었는데요. 한 17명, 18명 정도가 정말 맨몸으로 그렇게 버스를 지지했다라고 하고요. 예. 사실 버스 안에 승객들이 일부 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 무게가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본인들에게 넘어지게 되면 본인들이 다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용기를 내서 저렇게 버스가 더 이제 기울어지지 않게 그렇게 용기를 낸 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하고요. 네. 그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119 구조대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또 이렇게 바깥으로 구출해 내올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인데요. 오늘 새벽에 인천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또 상가 건물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뭐 범행 동기 이런 게 밝혀졌습니까? 이게 범행 동기를 지금 이 남성 역시 이제 긴급 체포해서 예. 수사 중이긴 한데요. 정말 어이없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술 먹고 홧김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술 먹고 홧김에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 범행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5일 오전 12시 한 20분 정도부터 새벽 2시 넘어서까지 6군데의 방화를 하거든요. 뭐 예. 전동차, 휠체어에도 하고 오토바이에도 하고 쓰레기 더미에도 하고 이렇게 예. 다양한 이제 방화를 했는데 지금 뭐 1,000만 원 가량의 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추산은 되고 예.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또 사망하거나 다쳤으면 또 굉장히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그러니까요.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남성이 동종 전과로 인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적용을 해서 지금 예.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한 것인데요. 네. 현주건조물 방화 그 자체로 사실은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있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있거나 예, 예. 사람이 이제 이용하는 그 건조물이나 뭐 기차라든지 이런 시설물의 방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게 누범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예. 3년이 지났는데 또 이제 그 3년 안에 이 범행을 또 저지른 거라고 한다면 또 예. 장기 그 형량의 2배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누범인지 여부는 물론 파악이 돼야 하겠지만 예. 그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네, 인천 방화 사건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또 다른 사건을 알아보면요. 가수 김은국 씨가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후에 약 보름여 만에 이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제 경찰 조사에 앞서서 심경을 밝힐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뭐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많이 피력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 들어가는 시각이 조금 늦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언론 앞에 서서 뭐 간단한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뭐 조사 과정에서 김은국 씨가 할 얘기들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언론에 공개됐다고 사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고요. 전혀 뭐 첫 번째 피해자라든지 두 번째 피해자들의 주장이 다 허위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또 고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본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은국 씨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첫 번째 이제 고소인이 등장을 했죠. 그 예. 여성은 한 2016년 정도에 김은국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네. 해서 2차례 정도 피해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은국 씨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이 여성이 본인에게 이제 거액의 돈을 요구를 예. 했던 정황이 있었고 아마도 좀 의도적으로 나에게 접근한 것 같다라고 예. 하면서 그 여성을 오히려 이제 무고죄와 예.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했고요. 예. 그러던 와중에 2차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한 명이 더 등장을 했는데요. 네. 이제 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2002년과 2006년 당시에 김문국 씨가 그런 이제 월드컵 분위기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좋을 당시에 예. 여러 명의 여성을 추행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점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이제 일하는 그 직원을 성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을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경찰에서 부른다면 나는 적극적으로 가서 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 좀 경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김은국 씨가 이제 단순히 술만 마셨을 뿐 성추행,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반면에 고소한 여성이 호텔 CCTV에 김은국 씨가 자신의 손목을 잡아 이끄는 영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영상이 남아 있다면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뭐 김은국 씨에게 결코 유리한 증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CCTV 영상, 손목을 잡아 끄는 CCTV 영상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또 그러면 성폭행 혐의가 인정이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위력이지만 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하관계,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증이 필요한 것인데 단순히 이제 CCTV 상에 손목을 잡아 끄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제 폭행 협박으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예. 그런 증거라든지 확실한 증거라든지 아니면 이 여성이 일관되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또 의견 진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그 본인을 고소한 여성이 소송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성분은 구체적인 금액을 난 얘기하지도 않았고 받을 마음도 없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서요. 이것도 뭐 좀 엇갈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전적으로 뭐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성폭행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예. 금전적으로 나에게 위자료를 보상을 지급해라라는 해달라. 뭐 주장은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예. 하지만 김은국 씨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 이 여성이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굉장히 친한 지인이 있는데 예. 그 지인에게도 자기가 뭐 어떤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좀 투자를 해달라라고 네. 하면서 지인에게도 금전적인 것을 요구한 정황이 있고 예.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 본인에게, 그러니까 김은국 씨 본인에게도 결국에는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나도 돈이 있는 사람이고 김은국 씨가 오히려 돈을 준다라고 해도 나는 받기가 싫다라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김은국 씨 입장에서는 뭐 그 부분을 입증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언론에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경찰에도 그 증거를 제출을 하겠죠.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제 이제 김은국 씨의 또 다른 미투 폭로가 이어졌죠. 지인이 이제 폭로를 했는데
이게 좀 별개의 사건인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고소를 한 여성의 그 주장을 조금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만한 네. 그런 정황적인 증거로는 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엄연히 이제 별개의 문제이고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김문국 씨가 만약에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상습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네. 하지만 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이거든요. 네. 2002년과 2006년 사이 그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걸 처벌을 받게 하고 여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국 씨 얘기까지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